알아두면 쓸데있는 범죄 잡학사전 알쓸범잡. 서울 만남의 광장에 서 있는 버스 한 대. 범죄를 저지르면 곧 잡힌다. 모두 너무나 똑똑하다. 범죄 심리학자 박지선. 몇 차례 거쳐서 실험해서 이미 성년 후견 제도를 좀 다운시킬 여지는 없는 거냐. 그 법안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하고. 법학 박사 정재민. 어차피 범죄라는 것이 저한테는 생소한 분야고 하니까 물리의 시각으로 보면 어떤 것들이 보일까 공부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리학 박사 김상우. 왜 이 정도의 양형이 나왔나? 제가 궁금한 게 좀 많겠죠. 호기심 박사 MC 윤종신. 자칭 영화학사 장항준. 안녕하세요. 네. 와, 갑니다. 아, 이제 시작이네요. 부산에서 일어났었던 사건들. 사이코패스의 정수는 자기 중심성이거든요. 김길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열흘 만에 발견이 됐거든요. 납치, 단속한다는 명목으로 막 잡아온 거예요. 12년 동안 확인된 사망자만 513명 그 안에서 한국판 아우슈비츠고 한국판 홀로코스트라고. 세상에 본인이 살인 누명을 쓸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마약을 제조해서 판매한 적이 있었는데 한국이 일본에 마약을 공급하는 기지였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루 동안 사건과 관련된 곳을 둘러보고 모인 박사님들. 우리 김상욱 교수님은 어디 다녀오셨죠, 오늘? 매축지라는 곳하고 세관박물관하고. 매축지란 곳은? 그 영화 친구 촬영지라 그래서. 근데 굉장히 현대식으로 돼 있는데? 새로 고친 것 같네요. 구름다리는 여기 아니에요? 조폭에 관한 과학적인 접근. 저기서 그 영화를 다시 한번 봤어요. 과학적으로 생각해보면 조폭이 가져야 될 중요한 능력 가운데 하나는 체력. 틈틈이 모여서 무슨 무기 훈련을 한다든가 체력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하나도 안 하거든요. 안 하죠. 오로지 서로들 간의 어떤 유대에 대해서 아주 집착을 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저게 왜 저럴까 이제 의문이 생겼었는데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의 심리를 연구하던 팀이 영국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독일군은 왜 이렇게 열심히 싸울까? 사실 그렇죠. 당시 독일군이 무적이란 말이 세계 있었죠. 무적이었거든요. 네. 얘네들이. 대부분의 독일군들이 어떤 국가주의 그런 것 때문에 싸운 것이 싸운 게 아니라 아니다. 자기 옆에 있는 동료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참 웃기고 있네. 우리가 무슨 나치즘 때문에 싸웠나? 뭐 얼어 죽을 뭐 국가, 얼어 죽을 히틀러. 막상 그런 거 없었다. 나는 내 동료를 위해 싸웠다. 내 전우를 위해 싸웠다. 사실 조폭들도 자기 친구를 위해서는 목숨도 바칠 수 있지만 패밀리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등에 칼을 꽂을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조폭이 등장하는 모든 영화는 결국 종착점은 그거예요. 네, 배신 당하고. 이거는 더덥고 이건 너희들이 말도 안 되는 청춘을 허비하고 있는 거다. 독일군도 그랬고 테러리스트 마찬가지겠죠. 맞아. 그때는 몰랐지만 다 이용당하는 거예요. 훗 내 차례인 건가? 네, 범죄 심리학자가 봤을 때 네. 범죄자를 가장 잘 그린 영화가 국내에선 그 타짜. 타짜. 타짜의 타짜의 어떤 점이요? 악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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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너무 놀랐는데 영원한 것으로 묵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약한 자로 묵지만 적인 몸으로 다시 죽은 과철령이가 너네 아버지냐? 복수한다고 지랄들을 하게? 영적인 몸. 복수 같은 그런 순수한 인간적인 감정으로다가 접근하면 안 되지.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 중에 캘러스라고 냉담하고 무심한 거 있거든요. 그 걸어가는 것부터 너무나 그런 냉담함에 진짜 정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범죄 심리학자가 말해주는 사이코패스의 진단 기준. 병리적인 거짓말이란 거는 사람이 다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거짓말이 아니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들통나도 전혀 놀라지 않고 또 새로운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성격이 된 거죠. 결국은 사이코패스의 정수는 자기 중심성이거든요. 나를 위해서 남들은 그냥 도구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별 감정도 없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범죄 행동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영화에서 나온 사이코패스는 진짜 완벽한 사이코패스가 아니에요.
너무 예쁘거나 너무 잘생기거나 너무 불우하거나 뭔가 계속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약간 흘리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사람은 공감을 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그게 영화 속에 그렇게 나와서 인기를 얻고 한다는 거는 사실은 약간 공감한다는 거거든요. 때로는 나도 저런 사이코패스처럼 나한테 함부로 한 그렇죠. 사람한테 네. 나도 공감 능력 없이 네. 막 하고 싶은 그런 맞아, 거를 맞아. 좀 맞아, 맞아. 대신해 그런 것도 있죠. 주는. 네. 정지민 시민관께서 또 부산 형제복지원 터를 다녀오셨다고. 네. 그 터는 형제복지원 터는 이제 없고 아파트가 이제 많이 서 있어요. 형제복지원 사건은 사실 세상에 드러난 게 1987년에 드러났습니다. 80년대 초에 우리가 올림픽하고 아시안게임을 유치했잖아요. 80년대 초에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그런데 외국에서 언론 또 오고 외국인들이 오면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도시 환경 미화를 위해서 거리에 있는 불황인들을 단속해서 수용하고, 말은 보호죠. 단속해서 보호하고 수용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지령이 내려오니까 불과 한 열흘 만에 전국 공무원 19,000명이 모여가지고 일제 단속을 벌여서 1,800명 이상을 수용소에 다 넣었어요. 근데 그걸 매번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민간 복지단체에 보조금을 주면서 잡아들이는 것까지. 그렇죠. 잡아들이는 것까지. 근데 그때 이제 부산에 있는 형제복지원이 국내에서 제일 큰 불황인 시설이었어요. 불황인을 수용한 시설. 형제복지원.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복지시설에 알아서 길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가고 그러면 그 사람 머릿수당 보조금을 지급한 거죠. 그걸 전국에서 제일 잘한 사람이 이 형제복지원 만든 원장 박인신 거죠. 그냥 불황인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70%는 그냥 가족 다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단속한다는 명목으로 막 잡아온 거예요. 경찰이 데려갔대요. 왜냐면 경찰이 한 명 데려가면 점수를 주니까. 진급하는 데 필요한 점수를 주니까. 수십 년간 묻혀버린 처참한 진실들. 근데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뭐 매일 때리고 강제 노역시키고 어린아이 성폭행, 뭐 애들 뭐 성노예로 만들고 뭐 말 안 들으면 때려서 죽이고 도망가려면 때려서 죽이고 죽어도 사람 수당 보조금을 주니까 그 시체는 돈을 받고 해부용으로 의대에 팔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돈을 축적한 거죠. 예. 좀 어린 애들부터 한 80 거의 노인까지 계속 노동을 시키는 겁니다. 구타는 매일 맞았어요. 안 맞은 날은 없다고 봐요. 딴 언니들이 밤에 불기 가면 사탕 같은 걸 얻어와요. 멍청한 것들이 그 언니가 나가고 언제쯤 온다는 시간에 그 서 있는 거예요. 그거 얻어 처먹으려고. 그게 성폭행인 줄 모르고 멍청한 것들이. 그곳은 정말 지옥과 같은 곳이다. 그게 어떤 뭐 권력자나 그런 사람하고 어떤 결탁이 돼 있어야 가는 그게 거예요. 이제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 보는데 부산에서 아주 유명한 성공한 사회 복지가 왜냐하면 길거리에 있던 불황인들을 모두 없애주고 고쳤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게 해줬다. 네네네 그렇죠. 전두환 대통령 때 뭐 표창도 받고 유력 인사였던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그렇죠? 유력 인사였죠. 숨어서 그런 짓을 한 게 아니고. 그렇죠. 시민들도 좀 거리가 깨끗해졌으니까. 정부에서 표창을 받았다니까. 훈장을 받았다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사람이 받은 처벌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특수감금죄는 무죄가 난 거예요. 온갖 나쁜 짓을 했는데 무죄라. 근데 그게 이제 2심 갔다가 3심 갔다가 무죄가 돼서 또 내려왔다가 이렇게 결국에는 몇 번 왔다 갔다 해서 이제 그렇게 무죄가 됐었거든요. 판사의 영장 없이 사람을 그렇게 감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횡령으로 한 2년 6개월 받고 나와서 또 다른 사업에서 크게 잘 엄청 큰 부자가 돼서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노안으로 네, 살다가 죽었어요. 네. 형제복지원 사건을 처음 밝혀내고 수사했던 김용원 검사의 인터뷰를 통해 그 당시 형제복지원의 뒤를 봐준 게 누군지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거기 가신다는 얘기를 듣고서 지난주에 책을 하나 이제 구했거든요. 그 형제복지원에서 9살 때 끌려가서 9살 때 3년 동안 그 지옥 같은 고생을 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쓰신 책이에요. 거기 희생자죠. 살아남은 아이. 굉장히 아주 안타까운 케이스인데 아버지하고 자기 누나도 같이 끌려 들어가서 그 두 사람은 너무 이제 고생을 해서 그런지 정신병원에 가시고요. 자신도 나왔지만 아무도 자기를 더 이상 반기지도 않고 그래서 오히려 나와서 불황아가 된 거죠. 이분의 이 책이 여기 이제 아이일 때 그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쓸 범잡에 그 저희 티저 나갈 때 혹시 모토?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갔던 마을이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다 저희 주변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맞아요. 결국 그거를 감시하고 지켜보는 지역 공동체, 그러니까 사람들의 힘이 없이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영상에 담지 못한 더 많은 이야기들은 직접 확인해보세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범죄 잡학사전 알쓸 범잡 매주 일요일 밤 10시 50분 TVN에서 시청하세요. 구독자분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을 요렇게 해주세요. 꼭! 달빛뮤즈 영화 이야기 최신 업로드 영상 달빛뮤즈 추천 영상 구독은 달빛뮤즈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